어릴 적 평생 자신의 작은 꼬리가 되어달라고 말했던 한 남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그가 제게 경고했습니다. 임소, 평생 나한테 질척거리지 않을 순 없어?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만 보면 숨이 막혀. 그가 화를 내자 아버지는 저를 서둘러 해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문득 제 소식을 물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답하셨죠. 하상무, 걱정 마시게. 소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으니 다시는 자네를 귀찮게 할 일 없을 걸세. 그 말을 들은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던 하씨 가문의 그 도련님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유는 하씨 가문의 장손이었고 우리 임씨 가문은 하씨 가문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작은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런 하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조상님 덕분이었죠. 저의 증조할아버지와 하윤의 증조할아버지는 생사를 함께한 절친한 사이셨고 함께 명당 자리를 찾아 나란히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명당은 이제 최고급 빌라 단지가 되었고 저희는 그 인연 덕에 태어날 때부터 하윤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밝다고 했던가요? 다른 가문들이 하윤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 저는 이미 그의 작은 꼬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꼬리가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씨 가문이 우리 임씨 가문의 사업에 더 신경을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윤의 곁을 지키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고요. 그래야만 우리 임씨 가문이 하씨 가문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요. 제 경쟁자는 아주 많았습니다. 수많은 가문들이 자기 집 딸을 하윤의 곁에 두려고 애를 썼죠. 하윤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제 자리는 늘 굳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괴롭히면 어김없이 하윤에 의해 쫓겨났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쫓겨난 사람은 하람이었습니다. 몰디브로 여행을 갔을 때였죠. 하람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 의자에 누워 여유롭게 선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임소, 주스 다 떨어졌네. 저는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주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주스를 가지러 간 사이 그녀가 하윤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어딜 가든 왜 항상 임소를 데리고 다녀?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제가 가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지. 맞아요. 하윤은 어릴 때부터 어딜 가든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주스 2잔을 들고 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람은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더군요. 저는 저를 싫어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와 하람은 동창이라 저는 그녀의 성격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죠. 그래서 관광 카트를 탈 때 그녀가 일부러 저를 버리고 갔을 때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낯선 타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휴대폰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리 걸어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그 흐릿한 눈물 너머로 막대사탕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눈물로 젖은 제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하윤 오빠 막대사탕만 보면 그인 줄 알 수 있었죠.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집을 비우시면 저는 늘 울음을 터뜨렸고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살던 하윤이 막대사탕을 들고 와 저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니 예상대로 하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람은 하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녀의 집안 사업도 당연히 위기를 맞았죠. 다른 여자들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저 임소는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평생 하윤의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지만 현실은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하윤은 홍콩 상류층의 재벌 딸인 손서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손씨 가문은 하씨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재력을 가졌고 손서아는 성격, 학벌, 집안, 외모, 몸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야말로 여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하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하윤이 먼저 다가가도 이전처럼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손서아의 거절은 그의 정복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차를 선물하며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손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략을 바꿔 직접 아침 식사를 사다 주고 그녀의 모든 일을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헌신적으로 그녀를 보살폈죠. 저는 거의 하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듯 손서아에게도 그녀의 사촌인 소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와 소널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밖에서 서로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았죠. 마침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마친 완벽한 커플이 나왔습니다. 손서아는 하윤에게 부드럽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당신의 성의는 알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네요. 소널은 저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경멸적인 표정을 짓더니 유유히 손서아의 뒤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녀가 손서아의 사촌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손서아는 정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사람을 매료시키는 여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쫓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강한 소유욕이 번뜩였습니다. 주말, 하윤은 요트 파티를 열어 손서아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남자를 가리켜 물었습니다. 저 자식은 누구야? 손서아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녀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제 소꿉친구인 진묵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주 같이 놀았어요. 파티 내내 하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떠날 때 저는 손서아가 나지막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윤 씨, 자기가 싫은 건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도 이성 친구가 있는데 왜 저는 안 되죠? 정말 이중잣대네요. 그 말을 들은 하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서아가 떠난 후 하윤은 주차장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윤 오빠. 하윤 오빠, 기다려. 제가 애타게 그를 불렀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 달려가 그의 소매를 막 잡으려던 순간 그가 제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 따라다닐 수 없어? 저는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의 눈빛은 짜증과 혐오, 그리고 귀찮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따질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제게 곁을 내준 것도 그였고 그것을 거두어 가는 것 또한 언제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평소처럼 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강의동 앞에서 소널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임소, 내 좋은 시절도 이제 끝났네. 어젯밤 하윤에게 버려졌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터라 저는 정말 그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 옷깃을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렸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분노에 차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널은 허리를 숙여 제 얼굴을 톡톡 치며 경고했습니다. 하윤 오빠한테서 떨어져. 그분은 우리 손씨 가문의 사윗감이니까. 저는 진지하게 소널을 쳐다보았습니다. 손씨 가문에서 우리 임씨 가문의 일감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소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녀는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습적으로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정말이지. 다들 자기가 하윤이라도 되는 줄 아나? 우리 집에 일감 하나 안겨줄 것도 아니면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못생긴 게 잘난 척은. 손월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몸을 피한 뒤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죠. 이 한 번의 충돌로 어젯밤부터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하윤을 찾아가려던 참인데 그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하윤을 보고 저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둘러 책을 챙겨 그에게 달려갔죠. 하윤 오빠, 제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아직도 어젯밤 일로 화가 난 걸까? 하지만 어젯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저는 얌전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예술대학 건물이었습니다. 무용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손서아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손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저를 앞으로 끌고 가 차갑게 두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과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남의 편을 들 수 있지? 내가 아니라 제가 먼저 나를 괴롭혔단 말이야. 하윤은 제 설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여전히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임소, 사과해. 사과 못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윤에게 반항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에. 저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었는데 이제는 그가 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손서아와 손월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손서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하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 여자애들끼리 부딪힌 일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다만 다음부터는 얼굴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다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마치 저를 위해 말해주는 것 같았지만 실은 제가 손월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질책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저를 보는 눈에는 조금의 관용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손서아에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향한 구애의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눈물이 핑 돌고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저는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사과하자마자 손월은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야. 자세히 보니 손월의 얼굴은 돼지머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을 줄은 몰랐기에 저도 놀랐죠. 내 얼굴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월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저도 손을 들어 뺨을 되받아치려 했지만 하윤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벗어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윤 오빠, 제가 나를 때렸으니까 이제 쌤쌤이야. 저는 저와 함께 자란, 늘 저를 지켜주던 친구 하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미간을 찌푸린 채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실망감에 가득 차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습니다. 저와 하윤은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갈 때 그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그의 차가 남긴 희미한 매연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윤은 마치 제가 그에게 매달릴까 두렵다는 듯 의도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주말 내내 제가 집에만 있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소야, 혹시 하 상무랑 싸웠니? 저는 슬픈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임시 가문 사업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단다. 계약했던 거래처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임시 가문도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꼴을 면치 못할 게다. 하상무에게 한번 찾아가서 상황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걱정으로 가득한 주름진 얼굴을 보자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임시 가문을 물려받았을 때는 이미 엉망진창이었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 억지로 버티며 짊어져 오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꺼이 하윤의 꼬리 역할을 자처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권력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온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윤을 찾지 않으면 그는 절대 저를 찾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제가 먼저 양보했고 그가 먼저 저를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찾아왔던 그 한 번은 다른 사람 때문에 저를 꾸짖기 위해서였죠. 월요일, 저는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하윤의 연구실 문 앞에서 몇 주 동안 서성거렸습니다. 그동안 하윤과 손서아는 계속 데이트를 했고 그들에 대한 뉴스가 신문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떤 신분으로 그를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 이게 임소 아가씨 아니야. 이 비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씨 가문이 그녀의 집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도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리고 있었죠. 예전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모두 하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그는 정말 변한 걸까요? 왜, 하 상무님 찾아왔어? 분수도 모르는 것들이 꼭 있더라. 시녀 노릇이나 하던 꼬리가 봉황이 되려는 꿈이나 꾸고 말이야. 안타깝게도 왕자님은 공주님과 짝이 되어야지 그녀의 입은 쉴 새 없이 나불거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넌 꿩이야, 까마귀야. 내가 봉황이 못 되면 넌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왕자님과 어울리지 않으면 넌 어울리고? 누구 속을 긁으려고. 제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하람은 분을 참지 못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태잡이랑 친구가 될 수는 있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엑스트라 신세일 뿐이야. 두고 봐. 넌 이 도시에서 쫓겨나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걸어갔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난다고? 내가. 하람이 손서아와 친구가 되었다니? 문득 손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하람이 손서아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서아와 함께 홍콩으로 떠났더군요. 괜찮습니다. 하윤 어머니의 50세 생신 파티에는 그가 반드시 참석할 테니까요. 주말,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하윤 어머니의 5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하윤과 손서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윤 어머니의 축사가 끝나고 파티는 댄스 타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무지갯빛 조명이 홀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무도회장 중앙에 완벽한 한 쌍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남선녀의 우아한 춤사위. 그들이 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무도회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임시 가문이 표적이 된 것에 대해 하윤에게 물어볼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였죠. 그들을 따라 2층 테라스로 올라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하윤과 손서아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근처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하윤은 레드와인 한 잔을 손서아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서로 애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내 그 소꿉친구는 언제쯤 내 곁에서 사라져 줄까? 손서아는 난간에 기대어 와인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못됐네요. 당신 곁에도 친한 여자친구가 따라다니는데 왜 내 남자친구는 안 된다는 거죠? 하윤은 그녀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제가 듣지 못할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단지 손서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건 당신이 하는 거 봐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다가 겨우 테라스를 떠났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더 이상 하윤의 곁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임시 가문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래층으로 내려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손월, 하람, 그리고 진묵이 저를 향해 조롱하듯 건배를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 손씨 가문이 왜 임시 가문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지 알아? 고개를 돌리니 하람이 문에 기댄 채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손씨 가문의 하씨 가문과 임씨 가문 사이에 예전부터 혼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짝 흘렸을 뿐이야. 하씨 가문은 손씨 가문이 이 도시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거든. 하윤 그 사람은 손씨 가문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그러니 내가 똑똑하다면 알아서 일찍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손씨 가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흑백 양쪽 세계를 다 주무를 수 있거든. 혼약. 하씨 가문과 임씨 가문에 언제부터 혼약이 있었지? 설마 나와 하윤이? 자세히 물어보려 고개를 들었을 때 하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곁에는 손서아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그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정말 혼약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단지 임시 가문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월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어이, 껌딱지. 어딜 가려고? 너랑 상관없어. 비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지난번처럼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줄까? 내가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렸잖아. 손월은 얄미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랬어. 어쩔 건데? 넌 그저 우리 언니의 배경일 뿐이야. 우리 언니가 있는 한 하윤 오빠는 항상 내 편일 거라고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사촌 동생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손월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 뒤쪽을 힐끗 보더니 제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비켜. 그녀의 눈에 험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위치는 뒤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와인잔으로 쌓은 탑을 향해 넘어졌습니다. 제가 미처 그녀를 잡아주기도 전에 마치 제가 그녀를 민 것처럼 보였죠. 와장창.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흑흑, 임소, 너는 왜 항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이라도 졌어? 손월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 하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윤 오빠, 쟤 혼자 넘어진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손서아가 손월을 부축해 일으켰고 하씨 가문의 주치의가 다가와 손월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손서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하윤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순간 하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임소, 제발 나한테서 좀 떨어져 줄래?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면서
왜 뒷수습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하는 건데?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쟤들이 합심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하씨 가문이랑 우리 임씨 가문 사이에 혼약이 있어서 손씨 가문이 계속 나를 겨냥하는 거라고 했어. 하윤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귀들이 내가 나한테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걸 보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저는 하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손서아와 손어를 보니 그들 모두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소야, 이모는 항상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단다. 너랑 하윤이는 친남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자니 제 부모님은 하씨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소애가 철이 없어서 저희가 집에 가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하윤의 태도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윤은 손서아를 따라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하윤 옵. 하윤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임소, 평생 나한테 질척거리지 않을 순 없어?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만 보면 숨이 막히고 짜증나. 그의 눈에 서린 살기와 냉랭함에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차갑게 한번 쳐다본 뒤 다시 몸을 돌려 손서아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주위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했지만 오직 저만이 차가운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파티 이후로 임씨 가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지쳐서 안절부절 못하셨고 어머니는 근심에 잠겨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접근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학과 건물 앞에서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려도 보고 심지어 하씨그룹의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볼 수 없었죠. 다시 한번 허탈하게 돌아오는 길에 손월과 하람, 그리고 이름 모를 무리들이 제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싸울 기분도 아니어서 그들을 피해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손월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비켜. 손월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며 도발적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싫은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녀가 무리에게 눈짓하자 한 명이 다가와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하지만 그들은 제 분노를 무시하고 더욱 거칠게 저를 밀쳤습니다. 또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자 저는 눈이 충혈된 채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손월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임소 아가씨를 건드리면 누가 뒷감당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자고. 손월의 명령에 그 무리들은 더 이상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고 저를 공처럼 이리저리 밀쳤습니다. 저는 극도로 분노하여 제 몸에 손을 대던 한 놈의 팔을 잡아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서 다른 두 놈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그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무리를 처리하고 나니 이제 손월과 하람이 보였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두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한 저를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어릴 적 하윤과 친하다는 이유로 하씨 가문을 위협하려는 자들에게 납치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하윤은 함께 무술을 연마했죠. 지난번 손월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제가 아니었음에도 하윤은 제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손월을 해쳤다고 쉽게 믿었던 것이겠죠. 아니, 손월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육계를 썼다는 것은
분명 제 능력을 미리 조사하고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또다시 저를 도발하러 온 걸까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월은 처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창백해진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형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윤의 깊고 차가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손서아가 사람을 불러 하람과 손월을 데려갔습니다. 하윤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임소, 나는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순간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통스럽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어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차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시체처럼 잠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령처럼 계단을 내려오니 텅 빈 빌라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서러움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쪽을 보니 오 아주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망설이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장님께 저희를 해고하지 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을 좀 깎아도, 아니, 월급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임시 댁에서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임시 가문이 꼭 이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오 아주머니는 쉴 새 없이 말했고 한참 뒤에야 저는 겨우 목이 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고 위기요. 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께서는 투자자를 찾으시느라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셨어요. 몇몇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막대한 배상금에 직면해 있답니다. 그제야 저는 임시 가문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만 가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결국 오 아주머니는 떠나지 않았지만 집에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전부 아주머니께 드리며 집안 살림을 부탁한 뒤 부모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폐허가 된 임시 식품회사 정문 앞에서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회사 매운 음식 먹고 우리 딸이 식중독에 걸렸어. 당장 해명해. 맞아, 당신들 음식이 문제야. 내 아들은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부모님은 앞에 서 계셨고 회사의 관련 임원들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은 기자들까지 불러 일을 크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느낌이 들어 저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가 그의 손에 들린 칼을 걷어찼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군중은 즉시 분노로 들끓었고 겨우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니 이번에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임시식품은 2달 동안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진정시키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둡고 삭막한 사무실에서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하셨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능해서 임시 가문이 내 손에서 망하게 생겼어. 저는 서둘러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늙고 지친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몇 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임시 가문은 아마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구나. 파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임시 가문이 파산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 불효자식은 아마 저 세상에 가서 조상님들께 사죄해야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시 가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임시 가문이 무너지면 아버지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빠, 그런 생각 마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하윤 오빠한테 가서 빌어볼게요. 아빠, 절대로 어리석은 짓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제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 세상에서 조상님들을 뵐 준비를 다 하신 듯 보였죠.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하시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부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 부사장님을 뵈려면 미리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회는 정말이지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하윤과 친했을 때 지금 저를 비웃는 이 사람들은 저를 사장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곳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짓밟은 법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억지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하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와서 나 좀 보라고 전해주세요. 그들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걱정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모습은 정말 처량했죠. 마침내 하윤의 비서인 고 팀장이 저를 보고 하윤이 회사에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집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가정부들 또한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게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도련님은 요즘 여기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하윤의 거처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그가 손서아와 친해진 이후로는 여기서 그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탁자 위에 놓인 신제품 발표회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씨 그룹의 신제품 발표회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몰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하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로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제가 팔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하윤 오빠,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굳어진 몸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윤 오빠, 임시 가문을 구해줘. 하윤만 나서준다면 임시 가문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유는 처음으로 그가 제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임시 가문은 하씨 가문의 보호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저는 이유를 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온 정을 봐서라도 하윤은 비웃었습니다. 정. 차라리 내가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 지난 수년간 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하윤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임시 가문을 구해줘. 우리 아빠가 나쁜 생각을 하실까 봐 무서워. 하윤은 저를 비웃으며 잔인할 정도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더 이상 자선 사업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혐오스러운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쳤고 그의 옷에 세게 끌린 제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나 중요한 일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말을 마친 고 팀장이 저를 막아섰고 하윤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태연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깊은 심연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건물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누군가에게 붙잡혀 트럭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30분 후 눈을 가리고 있던 검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눈앞의 사람을 보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월. 손월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임소, 이제 널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디 계속 버텨보시지 이짝. 세찬 손길이 제 뺨을 때렸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반항하고 싶었지만 손발이 모두 묶여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손월을 쏘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월은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복수지. 내가 예전에 나를 얼마나 때렸는데. 나 다른 장점은 없어도 뒤끝 하나는 끝내주거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잡힌 이상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손월은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급소를 노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맞고만 있자 손월도 재미가 없어졌는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도 별거 아니네. 우리 더 재미있는 게임이나 할까? 하윤 오빠한테 전화해봐. 그가 널 구하러 오면 널 살려줄게. 만약 오지 않으면 나 원망하지 마. 하윤에게 전화를 하라고? 오랫동안 하윤은 제 어떤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한다고 그가 받을까요? 손월이 부하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제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화해. 하윤 오빠가 아직 너한테 관심이 있다면 내가 널 살려줄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하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에게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손월의 재촉과 강요에 못 이겨 저는 하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 위챗, 카카오톡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절망에 빠져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깜빡했네. 오늘은 우리 언니 생일이잖아. 하윤 오빠가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겠다. 생일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파티도 신경 써야 하고. 정말 부럽다. 하윤이 말한 중요한 일이 손서아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이었다니. 하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월에게 걷어차인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손월은 불에 기름을 붓듯 말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대신해 줄게.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 줄게. 손월은 하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바빠요. 하윤은 단 한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응, 임소가 형부한테 할 말이 있대요. 제 이름을 듣자 하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전화는 거절했지만 손월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손월은 휴대폰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분명 처참할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고통스러운 표정.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 오빠 구해줘. 임소, 너 또 무슨 꿍꿍이야? 너의 능력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손월이 어떻게 너를 이기겠어? 설령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화면 저편의 하윤은 화려하게 꾸며진 옥상에 있었고 손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냉정함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쯧쯧쯧, 정말 불쌍하네. 저는 진흙더미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절망하게 한 것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예전의 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생기가 없어진 것을 보자 손월도 흥미를 잃었는지 말했습니다. 재미없어. 나도 언니 생일 파티 가야겠다. 즐거운 저녁 보내. 손월은 떠났지만 그녀는 건장한 남자 5명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3년 후 하씨 가문. 아버지는 하씨 부부의 은혼식 기념 파티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이런 파티에서 아버지는 아주 능숙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어차피 고개 숙이고 아첨하는 일에는 익숙했으니까요. 아버지가 한 유력 인사에게 술을 한 잔 올리고 돌아서다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 그 사람은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어이쿠, 하상무.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게. 내가 감히 어떻게 다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하윤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억지로 참는 듯 했습니다. 거기 서세요. 막 돌아서려던 아버지는 하윤의 호통에 다시 돌아와 그와 1미터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하상무,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손은 하윤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하상무, 걱정 마시게. 손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으니 다시는 자네를 귀찮게 할 일 없을 걸세. 그 말을 들은 하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듯 했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윤의 말에 담긴 위협에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반복했습니다. 하상무, 걱정 마시게. 손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으니 절대 다시는 자네를 귀찮게 할 일 없을 걸세. 아버지가 2번째로 반복하자 하윤의 안색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하윤이 분노에 차 있는 틈을 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게 국제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내 딸아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직도 잠에서 덜 깨어 있었습니다. 이쪽은 한밤중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아버지가 이 시간에 전화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하씨 댁에서 하윤이 분노하여 와인잔을 던진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윤의 사무실. 그의 시선은 각종 장비와 씨름하고 있는 기술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 사무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위치 추적 가능한가? 기술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기기를 조작했습니다. 잠시 후 삐삐 소리가 울리자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졸렸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차들로 붐볐고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그날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저는 그 영상을 이용해 손서아를 협박했습니다. 손월은 저처럼 그저 꼬리일 뿐 손씨 가문에서 발언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권력자의 딸인 손서아였습니다. 저는 손서아에게 만약 그녀가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영상을 공개해 손월의 폭력적인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은 손씨 가문을 압박할 것이고 그들이 이 도시에서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요. 동시에 그들이 저를 적대할수록 저는 더욱 하윤에게 매달릴 것이며 저와 하윤의 혼약서를 공개해 손서아를 굴욕적인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국 손서아는 타협했습니다. 그녀는 임시 가문을 돕기로 동의했고 저는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하윤이 제가 떠나는 것을 알까봐 손서아는 즉시 임시 가문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준공식에 참석하셨고 저는 조용히 혼자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해 떠날 때 제 마음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윤은 제게 마지막 절망의 일격을 가했고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 이름을 호적에서 파고 성과 이름을 바꾼 뒤 낯선 타지에서 점차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윤과 손서아는 약혼했습니다. 약혼식은 매우 성대했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도 해외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했죠.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곽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에 바르고 신사적이었으며 집안도 부유했고 그동안 임시 가문을 암암리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곽호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났고 부모님은 곽호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시며 제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가 떠날 때 손서아가 준 돈은 임시 가문이 겨우 무너지지 않게 버텨준 정도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곽호가 아버지의 그 걱정을 덜어주었고 덕분에 임시 가문은 파산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하씨 가문과 손씨 가문이 임시 가문을 놓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평생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정말 슬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에 사무쳤죠. 이곳에서 얼마간 지내다 보니 영국인들이 차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닝티, 배드티, 애프터눈티, 페어웰티, 티브레이크 저는 중국 스타일의 찻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차들을 소개하고 전통 다과를 곁들여 팔았죠. 제 찻집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가게는 하나에서 둘, 셋으로 늘어났으며 지금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임시 가문의 제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간식을 서양 슈퍼마켓에 유통하는 채널을 열었고 임시 가문의 오랜 적자와 낮은 매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현재 제 삶은 꽤 편안합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바빠 고개를 드니 곽호가 애프터눈티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 바빠해. 저는 일어나 소파로 가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봉투 하나를 꺼내 곽호에게 밀었습니다. 곽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곽호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야, 꼭 나랑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빌린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너랑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 내 사업이 오늘처럼 순조롭게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 빚 다 갚으니까 정말 홀가분하다. 설마 내가 계속 빚지고 살길 바란 건 아니지? 곽호의 잘생긴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를 놀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벼워졌어.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아무리 해외에서 오래 살아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여전히 고향의 음식이었습니다. 귀걸에 사는 이곳에서 유명한 중식당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주인이 중화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사는 곳과 꽤 거리가 멀어서 이전에는 곽호와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클래식한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먹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개인실을 나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직원이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제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걷느라 누가 오는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주위가 아무리 변해도 저와 그 사람은 공간의 흐름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려 했습니다. 잔잔했던 마음의 호수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개인실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 화장실 한번 다녀오더니 얼굴이 안 좋아졌네. 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그날이 온 거야? 곽호의 농담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네. 어서 먹자. 식사를 마치면 하윤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방을 나서자마자 곽호가 얻어맞았습니다. 하윤은 미친 듯이 곽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곽호는 방비 없이 그대로 맞고 있었죠. 당장 그만해. 저는 옆에서 말리려 했지만 하윤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의 주먹을 잡고 기습적으로 그를 공격해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스러운 표정은 뭐죠? 사람을 때린 건 그인데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곽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곽호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저는 곽호를 부축해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기 전 하윤이 또다시 기습 공격을 할까 봐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충혈된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 말이 수천 가지는 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곽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가 우리 집 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무서워하는 거지? 떳떳하게 살았는데 무서울 게 뭐람. 저는 차가운 얼굴로 태연하게 문을 열고 그의 시선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의 호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문을 열자 한 인형이 밖에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윤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으며 온몸이 기절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지만 제 손이 그에게 막 닿으려는 순간 과거 손월에게 맞았던 끔찍한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경련과 같은 고통에 몸이 떨렸고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옛날에 당신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그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 기절해 쓰러져 있는 그를 내버려 둔 채로요. 그가 무슨 연극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윤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꼬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사는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유령처럼 제 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그는 유리창 밖에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림 전시회를 보면 그는 모든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그는 회사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밤 그는 우리 집 문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곽호가 함께 나타나기만 하면 곽호는 어김없이 그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일시적인 충동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2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비서인 고 팀장이 몇 번이나 멀리서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웃들도 마치 제가 부정한 것에 시인 것처럼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하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 즉시 문을 닫았습니다. 잠이 얕게 들었는데 꿈결에 문 잠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즉시 경계심이 들었죠. 어둠 속에서 침대를 빠져나와 몽둥이를 찾아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덩치가 아주 큰 남자가 방 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기습 공격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찾는 동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회를 틈타 몽둥이로 그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즉시 반격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에게 동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두 남자. 제가 무술을 배웠다 해도 그들을 상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물건을 꺼냈고 그 빛에 반사되어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잠시 방심한 틈에 저는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한 놈이 저를 찌르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포위 공격을 당하자 저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한 놈에게 손이 묶이고 다른 한 놈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부서지며 하윤이 그놈을 걷어찼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틈타 밧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둘은 힘을 합쳐 강도들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떠난 후 우리 둘 다 소파에 주저앉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가 갑자기 소파에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고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임소 아가씨, 하 상무님께서는 2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셨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백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하윤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괜찮아. 하윤은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처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과 깎아줄게. 응, 제가 멈칫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그는 원래 사과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자리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일을 다 먹고 나자 공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가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일 있으면 먼저 가봐도 돼. 저는 마치 구원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 가볼게. 병실 문이 닫힐 때 저는 유리창을 통해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아,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니야. 사람은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하윤이 며칠은 병실에 누워 회복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 날 그는 또다시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윤 오빠,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2달 동안이나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씨 가문이 나한테 필요한 게 뭐라도 있어? 하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더 혈색이 돌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보고 싶어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속내를 짐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너랑 손서아, 결혼했지? 하윤은 멈칫하며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도 있겠네. 하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뉴스 안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나는 지금처럼 평화로운 삶이 좋아. 새로운 삶과 친구들이 생겼고 고향과의 모든 연락은 끊었어. 하윤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한국에 더 이상 널 붙잡을 만한 게 없어. 저는 하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없어. 그날 하윤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정말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옛날 고향을 떠날 때처럼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야 하니까요. 하윤은 더 이상 유령처럼 제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곽호를 생각하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윤이 만날 때마다 그를 때려서 그 2달 동안 저는 그에게 되도록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윤이 갔으니 저는 과일을 들고 곽호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가 한 여자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차를 세운 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속임수와 파렴치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람, 몇 년 만인데 넌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람은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이밈소, 저는 곽호를 보고 다시 하람을 보았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야. 2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인정하는 셈이었죠. 무슨 일로 싸우는 거야? 하람이 곽호를 쏘아보자 그는 즉시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곽호의 집거실에서 하람이 물었습니다. 임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주 잘. 그럼 다행이네. 다 그날 내가 구해준 덕분이야. 그날 손월이 건장한 남자 5을 남겨두고 갔을 때 저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하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람은 손씨 가문에 복종하는 척했고 제가 납치되었던 그 집은 그녀가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손월이 저를 폭행하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영상을 이용해 손서아를 협박했던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하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건 하 상무님이 계획하신 거야? 뭐라고? 하윤이. 이 일이 하윤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람은 제게 하윤이 저를 위해 복수하기 위해 손씨 가문과 거짓으로 연합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손씨 가문은 뒷세계 출신이었고 예전에 저를 납치했던 자들도 바로 손씨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납치 사건 이후 저는 1년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어떤 신체 접촉도 무서워했죠. 그때 제 곁에서 밤낮으로 저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하윤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다 끝났어. 내가 너를 위해 복수해줄게. 마음속에 손뭉치가 꽉 막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몇 년 전 그의 복수 약속. 그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던 걸까요? 하람은 그가 손씨 가문에 심어놓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곽호조차도 하윤이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곽호를 언급하자 하람은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 친구의 여자친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리도 모르는 놈이야? 하 상무님이 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감히 너한테 마음을 품다니. 심지어 내가 이름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자기와 함께 있도록 유도했어. 그래서 하 상무님이 너와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해했는지 알아? 몇 년 전 하윤이 저를 찾을까봐 저는 가족에게도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할 때도 일부러 공중전화를 찾아서 했습니다. 저는 곽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을 보았죠. 하람이 한 말, 다 사실이야. 곽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정말이지,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마지막으로 저는 하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랑 곽호는 무슨 관계야? 그 자식은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의 사생아야. 곽호의 집을 나서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은인도 더 이상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광장을 거닐며
듬성듬성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윤과 손서아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재벌가 연합 파혼, 손씨 가문 둘러싼 충격적 비밀 폭로, 손씨 가문, 미얀마 북부 사기 조직의 배후로 지목, 손씨 가문 파산, 핵심 관계자들 모두 체포. 이 모든 뉴스는 2달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일면을 장식한 뜨거운 헤드라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람에게는 말해주면서 저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숨기고 저를 상처주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었는데 그는 저를 고통받는 수혜자의 역할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하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일과 식사, 그리고 휴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규칙적인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주식양도 서류와 재산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하윤이 하씨그룹의 모든 주식을 저에게 양도했고 그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까지 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야, 하윤이 한번 보러 가는 게 어떻겠니?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저더러 하윤을 만나라고 하시다니. 제가 떠날 때 아버지는 하윤이 저 때문에 임시 가문을 겨냥하는 것이니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이 하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해외로 보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하윤을 만나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됐는데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렸단다. 치료도 포기했다고 하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결국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저는 귀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씨 댁에 하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집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야, 예전에 걔도 어쩔 수 없었단다. 손씨 가문이 우리 하씨 가문을 노리고 있었어. 너와 하윤이의 혼약설은 사실이었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손씨 가문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고 하윤이도 마음껏 활약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걔가 너를 해외로 보낸 거란다. 내가 떠난 후에야 하윤이가 손씨 가문과 지략 싸움을 벌여 결국 승리할 수 있었지. 하윤 어머니는 국가가 손씨 가문을 정리하고 싶어 했지만 여러 세력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그리고 암묵적인 반대 세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손씨 가문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윤을 찾아왔고 하윤 역시 원래부터 손씨 가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기에 양측이 손을 잡고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유일한 불확실성이 바로 저였고 저를 떠나보내자 하윤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 양도한 주식과 재산을 하윤 어머니께 돌려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하윤의 재산이기에 자신이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대신에 거둘 수도 없다고요. 하윤 어머니는 저를 하윤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온통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방 전체를 빽빽하게 채운 사진들. 그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걔가 아프니까 몰래 숨어버렸어.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녀는 흐느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보셨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아마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날 곳을 찾았나 봐.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빨리 그를 찾아 그가 준 것들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게 준 것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서성이며 하윤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낼 곳으로 어디를 선택했을지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오직 제 사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피라미드 모양이 그려진 사진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어릴 적 납치당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윤 오빠, 내가 죽으면 나를 미라로 만들어줘.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나보고 싶을 때 나 보러 올 수 있게. 하윤은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죠. 만약 그가 저를 그토록 깊이 사랑한다면 그가 떠나는 소식을 제가 아무런 위안 없이 듣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저는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땅으로요. 오늘날 이집트인들은 더 이상 미라를 만들지 않지만 몇몇 소수의 공방만이 미라 제작 기술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헤매며 그 기술을 간직한 공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런 공방에서 정말로 하윤을 찾아냈습니다. 이 공방은 대대로 왕실의 미라를 전문으로 제작하던 가문이 남긴 고디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왕족과 귀족들은 여전히 이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텅 빈 뜰 안에서 긴 의자 하나가 끼익거리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하윤이 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윤, 이 비겁한 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도망가? 내가 남자야? 내 회사, 하씨그룹은 나한테 맡기고 뭐 하는 거야? 내 평화로운 삶을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떠나겠다고? 하윤은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긴 의자에 꼼짝 않고 누워 제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 알아? 미라는 엄청 못생겼어. 나는 젊고 잘생긴 늑대 같은 남자가 좋단 말이야. 나는 못생긴 거 싫어. 하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럼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서 냉동인간이 되게 정말이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 싫어. 살아있는 사람, 활기 넘치고 펄펄 뛰는 사람이 좋다고. 결국 저는 하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간 것은 어릴 적 제가 죽으면 미라가 되고 싶다고 한 말 때문이었을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그건 어릴 때 한 말이잖아. 그때는 내가 미라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랐다고. 이제는 미라 싫어. 하윤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신을 잘 보존하면 영혼이 다시 돌아온대. 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그는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영혼이 되어 저를 찾아오고 싶었다는 걸까요? 조금 무섭게 들렸지만 그 마음만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 평화롭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다 컸는데 꼭 이렇게 사람 걱정시켜야겠어. 저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탓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강아지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조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는 환자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이야? 정말 불치병 맞아? 꼭 죽어야 하는 병이야.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 정말. 남자 맞아? 아픈데 그것도 제대로 말을 못해. 그렇게 계속 더듬거릴 거야? 유방암, 그의 말이 제 잔소리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뭐라고? 이번에는 그가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유방암. 저는 즉시 입을 다물고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민망한 기분이 들었죠. 몰래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정말로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이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는 이것 때문에 병에 걸린 걸까요?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서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생사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큰일은 없는 법이니까요. 귀국 후 우리는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야, 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 저는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와야 기다려주지. 만약 죽으면 내 돈으로 젊고 잘생긴 애들 찾아다닐 거야. 하윤은 억울한 표정으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너한테 그런 기회 안 줄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와 하윤은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놓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하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가 용서를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그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살아있어야만 제게 남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소야, 너는 평생 내 작은 꼬리가 되어야 해. 평생 나를 따라다녀야 한다고 저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평생 나랑 같이 있고 내가 평생 오빠랑 같이 있으면 그게 뭐가 달라? 하윤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게 없네? 어차피 평생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럼 오빠가 평생 내 꼬리가 되어줘. 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평생.